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예술. 예술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떠한 단어, 정갈한 문장이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술을 정의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을 단순히 취향이나 향유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 함께 시간 나눕니다. 삶과 사회와 시대에 대한 성찰이 이미지나 형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두고 예술이다. 이렇게 칭하시는 분이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이종관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가 또 나눕니다. 명화에서 살펴보는 철학적 사고. 네, 빠르시네요. 네, 얼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설정해 주셨는데요. 위대한 걸작들을 저희가 함께 나눠봅니다. 그 위대한 걸작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또 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사고할 수 있는지 이종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교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의해보는 게 조금 나한테 낯설기도 한데 이렇게 레드카펫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선명하고 또 어쩌면 너무 선정적인 이런 위에서 또 약간 한류 스타 같은 이런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나한테 낯설어서 조금 뭐랄까 어색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시작해보려고 하죠. 이미 발표자가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예술에 대한 정의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술은 사실 정의할 수 없는 분야예요. 예술이 정의될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 예술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우리의 학문적인 정의를 미끄러져 나가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끊임없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의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인간은 다른 무엇을 설명되기 참 힘들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술 활동이에요.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너무나 힘든 또 동시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으로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예술은 이거다.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정의는 뭐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예술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과연 각 시대마다 어떤 예술이 등장했고 그것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또 그것은 어떤 예술에 의해서 극복됐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1시간에 하기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뭐 세속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이제 상품 그러면 이제 요거 뭐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냉장고죠. 네, 냉장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제 식품을 보관하는 그런 기계였죠, 기계. 근데 언제부턴가 냉장고에 이런 게 입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입혀지지 않으면 요즘은 냉장고가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동차 같은 것도 역시 이제 기계죠. 여러분들 여기 뭐 기계공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기계예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떤 기계냐? 어떤 기계죠? 뭐 수송을 담당하거나 교통수단이거나 이런 수단인데 사실 이런 자동차를 보면은 꼭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예? 뭐 이런 의혹이 들지 않으세요? 단순히 우리가 기계로 이해한다면.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자동차가 굉장히 고가로 팔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누가 주로 사나요, 이런 거?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사나요? 아니죠. 누가 사요?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아무튼 뭐 전통적인 개념으로 한량들이 사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플레이보이 이것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더 거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계이지만 단순히 기계가 아니에요. 또 순전히 그것을 기계라고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사요.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시키면서 얘기를 진행시켜 보고자 한다면은
오늘날의 사회는 사실은 경제가 주도하는 사회예요. 사실 뭐 오늘 뭐 정권의 향방 뭐 이런 게 경제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 자, 그런데 이 경제를 가만히 들여다 오늘날의 경제를 가만히 들여보면 상당히 그 이전의 경제와는 다른 면모가 발견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자, 오늘날의 경제는 주로 상품의 생산과 소비 그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상품이란 것이 뭐냐 하면 대개는 뭐냐면 기계적 기능 또 우리의 어떤 실용적인 욕구 이런 거를 만족시켜 주긴다는 것보다는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앞으로 스포츠카를 사고 싶다 그런다면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예요? 앞에 있는 학생 스포츠카 사고 싶은 생각 있어요? 이유가 뭐죠? 네? 아까 같은 스포츠카 나도 하나 갖고 싶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렇죠. 있어 보이거나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자신을 좀 매혹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오늘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떤 그 현대 철학자는 오늘날의 상품은 sign value, 기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상징한다. 그리고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 상품의 상품성 내지는 가치, 가격을 정하는데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 여기 IT나 이런 거 전공하는 학생들이 모르지만 자기가 전공하는 게 왜 나왔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IT를 전공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IT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경제 상황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죠. 왜 IT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산업이나 경제, 나중에 문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소가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상품이 지금 기계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상징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또 그 의미를 만들어주는 산업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IT, 멀티미디어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사원은 사실상 의미나 상징이 이끌어가는 이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지금 발전하고 그것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요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라든지 상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각성을 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술이나 인문학이 과거에 보니까 바로 상징이나 의미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학문이었다. 아니면 그런 활동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인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죠. 뭐 이러한 강의를 하나 마련한 것도 우리가 이런 시리즈를 마련한 것도 뭐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어떤 그 기능적인 지식만을 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의미라든지 상징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산업적인 내지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얘기의 결론은 이것과 좀 벗어나요. 예술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예술이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경제적인 욕구, 욕망이 동기가 된 측면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술 공부를 하려고 예술책을 딱 들치면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주 사람을 이런 거 예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맨 처음에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날 갖고 노나? 어? 이걸 왜 예술이라고 그러지? 네. 자, 이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건 정말 장난 같아요. 이거는. 네. 도대체 뭘 그렸는지 잘 모르고 장난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현대예술 전시회나 이런 데 갔다 온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반응이 뭘 그랬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 반응이 뭐죠? 저런 건 나도 하겠다. 네.
이거는 좀 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의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쾌해요. 어때 그런 느낌이 드세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난 불쾌하지 않고 상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좀 불쾌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자, 이거는 이제 알겠죠. 아는데 뭐라고 썼냐? 이 화가는 뭐라고 했냐면 세티네빠 윈느 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뭔지 알겠는 거에 대해서 아니래 또. 아무튼 현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괴롭혀요. 네? 네, 왜 그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술사 전반을 또 그 예술사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철학의 흐름 이런 것을 이해해야 사실은 현대 예술가들이 왜 관객을 당혹시키는 감상자를 당혹시키는 이와 같은 엽기적인 행동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 미술만 그러냐 하면 사실은 현대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도서관도 사실은 이런 유행에 조금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왜 이렇게 짓는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종래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꼭 이렇게 지어야 될까? 이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도 잘 안 되고, 예? 심지어는 뭐 미래 건축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건축만 그러냐? 이거는 우리하고 너무나 친숙하고 대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은 또 옷도 이렇게 디자인해요. 예? 여러분들 이런 옷 입고 다니겠어요? 후세인 칼라이네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명품 디자인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고. 뭐 이것도 좀 봐주겠는데. 자, 뭐 이런 식도 나오고. 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현대는 뭐 이런 모양이다. 현대는 뭔가 조금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사람들이 뭐 예컨대 괜한 이유로 주목을 받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가라든지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쓸데없는 행동 내지는 남들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냥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지금은 이게 뭐 최초의 조각상이라고 불리우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는 최초의 그 여인의 나신상이라고 불려졌던 이 조각을 보면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아름다운 조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네? 이 제목은 뭐냐면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여러분들 비너스 그러면 누굴 연상해요? 비너스 그러면 미의 여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름을 비너스라고 불린 거지만 아무튼 최초에 발견되는 여사의 그 나신상 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술품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진 그러한 그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친숙하죠. 예? 이거야말로 뭐예요? 오리지널 비너스상이죠. 원래는 아프로디테예요. 틀림없이 이건 아름다운 여성의 몸 같아요. 예? 이유는 뭐죠? 앞에 학생. 이유. 예? 자, 이 이유는 여러분이 흔히 하는 팔등신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팔등신 몸매를 당연히 아름답게 여겨요. 뭐 여러분들 사실 뭐 몸짱이 되려고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스스로를 팔등신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팔등신의 몸매를 가진 여성의 신체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느껴요. 보는 순간 이 몸매는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요. 자, 현대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몸매를 지녔던 사람들을 뭐 예컨대 그들은 이제 슈퍼모델이라고 불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몸매를 지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 그림 아세요, 여러분들? 이건 뭐죠? 그렇죠. 신유목의 미인도죠. 자, 아까 우리 그 아프로디테의 조각상과 이걸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이건 그야말로 이름이 미인도라고 붙였어요. 미인에 관한 그림이에요. 미인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아까 그 아프로디테의 연상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죠, 여러분들? 자, 이건 틀림없이 활동신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미인도냐, 이게. 우리의 선조들은 미적 감각이 그렇게 떨어졌나? 여자를 보는 눈이 그렇게 낮았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왜 미인도라고 그랬냐, 이거.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겨요. 자, 뭐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몸이고, 이건 미인도라고 붙였는데 사실 이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대체 이유가 뭔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봐야 되고, 도대체 그 우리가 아름다움에 관해서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감각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나라 선조들이 팔등신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이념이고, 그리스 철학자가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이론이 체화되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과 하나가 되면서 감성을 이룬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자, 서구의 그 예술은 이 관념에 의해서, 즉 아름다움은 곧 비율이고 그 비율은 황금 비율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 의해서 거의 주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자, 이러한 관념이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시점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죠. 예. 그 이전에 중세를 보면은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황금 비율 같은 것을 전혀 구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중세의 회화에서 보면 인물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비너스와 같은 그런 뭐 아름다운 몸매가 여기서 표현되어 있다든지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몸은 뭐예요? 중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몸은 뭘로 꽉 차 있느냐? 뭘로 오염되어 있냐면 욕망과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의미 없는 일이고 그것은 성스럽지도 못한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성서상의 스토리를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이 중세의 그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그려지는데 바로 이러한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이 르네상스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르네상스를 열어주는 그야말로 가장 르네상스의 이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르네상스가 이제 막 시작됐고 동시에 새로운 이념이 여기서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그림은 모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 이 그림을 얼핏 보면은 그냥 아름답고 예쁜 그림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원래 어떤 제목을 달고 있냐면 봄이란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누구의 주문에 의해서 그려졌냐 하면은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던 집안. 혹시 아세요? 그렇죠.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 메디치 가문의 젊은 후계자의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문됐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또 신혼부부의 방이니까 희망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그래서 이제 봄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여인의 얼굴이에요. 이 여인의 얼굴을 알기 시작을 하면 이 그림이 거의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요 가운데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네? 요 가운데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프로디테예요. 근데 왜 아프로디테가 중요하냐면 중세에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 비너스라고 불리는 이 여신은 사실은 중세에서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허락이 안 됐던 그런 여신이에요. 왜 그러냐? 중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자냐? 그야말로 요즘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말로 하면 펌무 파탈이죠. 악녀예요. 자, 여러분들이希腊 신화를 읽어보면 아프로디테는 어때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불륜의 씨앗이에요. 신과 사랑하다, 인간과 사랑하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어서 동시에 사랑의 여신, 동시에 그 아프로디테 포르네란 말이 있죠. 즉 음란한 아프로디테, 그 포르노하고 관계 있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어떻게 되냐? 아프로디테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또 예술적으로 그것을 그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사람들도 없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아프로디테가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아프로디테의 표정이에요. 이 모습. 혹시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연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중세나 이런 데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모습에서 뭔가를 연상할 수 있을 텐데, 뭐 같아요? 펌무 파탈 같아요? 에? 이 여인의 상은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성모 마리아를 연상시켜요. 자, 성모 마리아는 악녀가 아니라 뭐죠? 성녀예요. 자,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성모 마리아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악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녀를 추앙한다기보다는 아프로디테를 악녀로 보았던 그 시대하고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프로디테는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인,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야말로 이제 긍정적으로 취급하겠다, 긍정적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인간의 탄생이죠. 사실 중세 시대에는 인간은 가치가 없었어요. 특히 지상에 있는 인간은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랬는데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오면서 이 보티첼리라는 화가는 바로 이러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아프로디테를 인정하고, 아프로디테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지상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과 함께 새로운 인간의 탐생과 함께 이 르네상스 그림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원근법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르네상스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인간이 사는 공간을 무엇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자, 이 원근법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렸을 때 미술을 배울 때 많이 훈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원근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 네? 그리고 그 크기가 어떻다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축소 내지 확대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축소 내지 확대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계를 표현하는 거, 이거는 르네상스의 발명이에요. 그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이미 간파를 했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다시 피타고라스적으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기하학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중세의 그림을 잠깐 봤지만 중세의 그림은 어땠어요? 중세의 그림은 성서에서 중요한 인물은 크고 성서에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은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크고 물리적으로 작아요.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이제 교육을 받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이것은 이 원근법으로 세상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의 발명이고, 동시에 이것은 뭐냐? 세계를 기하학적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 이걸 보면 정확히 원근법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여기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체 비율이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그러한 신체 비율을 다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아름다운 인간으로고 이렇게 예술가들은, 그때 당시 예술가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몸이 8등신이라는 것을 아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작도해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앞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작도해낸 인간의 몸이에요. 그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뭐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흔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그림은 뭐냐면은 전부 완벽한 비율을 구현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제대로 그리려면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해부학적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부학적인 연구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원근법과 비율, 그 다음에 구도의 완벽성, 이것이 굉장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나 재밌는 것은 그 이후에 바로 뭐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의 전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그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금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그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렸던 그것과 똑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인데,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얼핏 보기 전혀 다르죠? 자, 이거하고 이거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정중앙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또 주인공이 정가운데 있고, 나머지 인물들은 그 주인공을 옆으로 아주 정연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원근법에 따라서 소실점이 정확하게 뒤로 모이고 있고,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시선이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시선을 줘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든지 형체, 이것들이 굉장히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서 뭔가 불안하고 불분명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19세기에 소위 예술사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 정립되면서 르네상스 이후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매너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너무 기량이 떨어진다. 즉 뭔가 지체되어 있고 창의성도 없고 기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이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죠. 자, 이게 틴토레토가 그린 많은 그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 그레코라고 하는 역시 매너리즘 화가의 그림이에요. 자,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신체의 비율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어떻게 안 맞냐? 너무 길게 나타나죠. 길게 나타나지도 하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상에 딸을 붙이고 있다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타 올라와서 기체처럼 이렇게 승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소위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림 보면은 더욱더 이 르네상스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발전을 해 나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크인데 바로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루벤스가 그린 이 세 명의 아름다운 여신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아름다운 몸매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어떤 면에서 거리가 있어 보이죠? 자, 그때 르네상스인들이 그렸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비만해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인들이 그린 여체는 굉장히 매끄러운 피부를 가졌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촉각적이에요. 아주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로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역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9세기의 예술사가들이 르네상스적 입장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보느냐. 르네상스에 비해서는 다 열등한 그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데 왜 루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로코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로코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 귀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귀족들의 향락 문화가 전성기에 이르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그림을 보면 정말 화사하고 아름답고 감미로운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렇죠. 주로 이런 그림들인데 자, 이 시대는 어떠냐 하면은 그 유럽이라는 그 대륙이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이런 시대예요. 즉 절대왕정이 등장하고 이제 귀족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부와 세력이 커지면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하냐면 향락적인 문화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때 하는 짓은 뭐냐면 주로 궁정 파티죠. 그리고 그때의 예술은 이 귀족들의 궁정 파티를 위한 그런 예술인과 동시에 그 문화를 기록하는 그런 예술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상당히 그림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뭐 아주 감각적인 쾌감을 줘요. 응?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소재나 그 주제들도 상당히 로맨틱하거나 에로틱하거나 이러한 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특히 이제 파티 이후에 나오는 일종의 그 밀레, 비밀스러운 연애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로코코 시대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로코코가 이런 주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고전주의예요. 이 신고전주의는 뭐냐면 이런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를 거치면서 예술가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 르네상스에서 우리가 완벽한 대이론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그것을 훨씬 정교화시키고 체계화시켰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라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우리 다시 원래 정말 서구의 그 예술의 기틀이 되는 대이론으로 돌아가고 또 그것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고전주의예요. 신고전주의는 또 어떤 시대냐면 정치 사회적으로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유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냐면 자유의식과 이성이 이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면서 가치로 떠오르는 이러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바탕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오면서 인간의 핵심은 인간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바로 생각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신고전주의가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종교 대신 이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표방이 되는 그러한 그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표현해내는 기법 자체도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러한 그 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준수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인간의 그 생체학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부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 이 신고전주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피타고라스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르네상스를 거쳐서 신고전주의에서 완성된 이러한 대이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바탕은 비율이다, 균형이다, 조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이론이 점차 위력을 잃기 시작을 하죠. 자, 이 신고전주의가 깨지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낭만주의인데, 이 낭만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일단은 굉장히 그 신고전주의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이 사르다나 팔루스는 누구냐면 아시리아의 마지막 황제, 영웅이죠. 영웅인데 이 그림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위 계몽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저는 뭐 모든 인간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유를 맛보면서 인간들이 이상한 역설에 빠져요.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지기 시작했느냐? 과거 중세 시대나 절대 왕정의 시대는 자기의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즉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환희와 희열을 줬지만 동시에 불안을 안겨주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느냐? 다시 중세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류가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하나의 기류는 뭐냐 하면은 인간 중에서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러한 자들, 즉 영웅이라는 것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사르다나 팔루스가 그 영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사르다나 팔루스가 마지막에 적들이 이 침실에 침공해 들어오면서 그 사르다나 팔루스가 가장 사랑하던 후궁들을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그야말로 아주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고 있는 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물론 이제 역사적 사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그린 그 들라크와라라고 하는 그런 화가는 이러한 그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영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보여준 우리를 굉장히 혼란시켰던 그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사실은 그 이후에 낭만주의 이후에는 이제 신고전주의라든지 이러한 그 르네상스적, 다시 말해서 수학적 비례에 의거해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는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퇴락하기 시작해요. 퇴조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를 새로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보았던 이런 거예요. 즉, 이 마셜 디상이라고 하는 아방가르드 화가가 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 중에 가장 형편없는 병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샘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고 여기다 자기의 가짜 이름 리차드 무트라고 하는 사인을 붙여서 출품을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거절당하죠. 이건 예술 작품이 아니다. 근데 마셜 디상은 마치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심사위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도대체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네? 라는 것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럼으로써 이 마셜 디상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도대체 예술품과 예술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이 사회적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술품과 예술품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 사회적 체제는 평론과 권력, 동시에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예술 상인들, 그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한편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맥락을 떠나면 그 자체로 다른 것이 되면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술병 같은 것들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갖는 예술품으로 거래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기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물로 그야말로 가장 한심한 장소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대가 바뀌고 다른 존재를 만나고 다른 인간을 만나게 될 때 완전히 다른 걸로 탄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로 이 변기는 마셜 듀상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됐어요. 즉 예술품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돼 있죠. 예?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내린 예술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의예요. 이 하이데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러한 작품, 이게 바로 이제 구두를 그린 작품인데 현대 예술을 보면 아름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건 아름답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안 불러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예술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술품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상투적으로 보고 있었던 그 사물의 본질이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구두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가 신었던 구두인데 이 구두를 통해서 자, 이렇게 표현된 이 구두를 통해서 농부의 삶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농부들의 삶은 어때요? 자, 낡아버린 구두의 허름함 속에는 삶의 고단함이 주름져 있으며 묵직하게 일그러진 구두의 모습에서는 그 고달픔을 견뎌내는 강은함이 엿보인다. 종일 대지와 부딪히며 해질 듯 달아버린 구두 바닥에서는 해질녘 들길이 고독이 밀려들고 그러나 다음 날이 오면 다시 일터로 부르는 대지의 소리 없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 하이데거가 뭐라 그랬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 목소리는 언젠가 결실을 선사할 것이라는 대지의 희망으로 하지만 다시 겨울이 오면 황량함 속에 어떠한 결실도 거부될 것이라는 대지의 거절로 일렁인다. 촌 안악내의 구두에는 빵을 얻기 위한 그 천부의 불평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기쁨, 다가오는 출산에 대한 초조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불안 앞에서의 전율이 스며 있다. 자, 이 구두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여기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응? 자, 여러분들은 뭐 농촌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세기 말에 농부들이 살았던 삶, 그들의 세계 이런 것들이 그 농부들이 신었던 도구, 즉 신발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이데거에 오면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원으로, 재료로,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세계를 내재하고 있다. 즉 그것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또 그들이 속해 있는 하늘과 땅,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예술을 얘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술은 진리 현상이다. 예술은 즉 사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진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의 시인을 보면 그 알타리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럼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도시의 삶과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하늘이여 땅이여? 어떻게 됐죠? 정말 고맙다. 아무튼 내가 좀 오늘 시간이 좀 그렇고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리듬을 좀 잃었는데 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마지막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하늘이여 땅이여 정말 고마운지 한번 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라요. 자,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네, 고마워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익숙한 얼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100만한 티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100만 명이 자신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김보성입니다. 네, 김보성 씨입니다. 네, 삼전공에 미친 사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사캠에서 경제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3전공을 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 학보 활동도 한다고 해요. 잠도 깰 겸 그래서 박수로 다시 한번 이종환 교수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이종관 교수님이십니다. 네, 익숙한 얼굴이죠. 그 특강을 쭉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앞에서 보는 학생들 계속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 내가 조금 이 기계 작동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좀 흔들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좀 조금 내가 리듬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계속 주목을 잘 해줬어. 네. 만약 거기서 학생들까지 같이 그래서 혼란을 느꼈다면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네. 뭐 불편함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그거 좀 우리 신경 건드리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또 성실하게 주목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다시 한번 그 좀 뭐 기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신경 썼어야 네.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먼저는 저희 두 명의 패널 분들이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명화에서 철학적 명화에서 네, 그렇죠. 철학적 명화에서 살펴보는 철학적 사고. 네, 여러분.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보성 씨도 그렇고 지은 씨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명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다길래 사실 저는 저희가 셋이 다 그림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모르는 뭐 이런 수준이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좀 힘들었었으나 그래도 몇 가지 추려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질문들 몇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보성 씨가 먼저 좀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워낙 좀 생소한 그런 분야고 공부를 교양으로서 해야 되지만 여건상 좀 잘 못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교수님의 인터뷰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약간 좀 스토커 같이 파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하나 본 게 교수님께서 뭐 어떤 글을 쓰셨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몇몇 철학가들은 어떤 화가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예술 철학을 정립을 시킨 예를 몇 가지 들으셨었어요. 오늘도 강의가 좀 더 이어졌다면 그런 내용이 나왔을 텐데 그 예를 들면 프랑스 철학가인 그 질 들레즈는 그 뭐 프란시스 베이컨의 뭐 약간 고기 덩어리 같은 그런 그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 철학을 정립시키기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교수님만의 예술 철학을 정립시키는데 어떠한 모티브가 된 그런 예술 작품이 있으신지? 글쎄요, 뭐 나는 사실 내 스스로 예술 철학을 정립시켰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예술 철학을 좀 공부를 하고 거기서 그래도 이 입장이 나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하이데거라든지 또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내가 소개를 못했는데 멜로뽕티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의 예술 철학에 상당히 뭐 동의하는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예술 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모범적인 작품으로 삼았던 그런 작품들을 역시 또 좋아하고 있죠. 아시나요? 그런 작품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예. 그 보여줬던 방고호의 구두 같은 것이 바로 이제 하이데거가 자신의 예술 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한 예로 들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멜로뽕티의 경우는 폴 세잔느. 아까 잠깐 얼핏 그 슬라이드 소개가 되긴 됐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할 수 없이 내가 넘어갔는데 세잔느의 풍경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교수님께서는 좀 실존 철학 이런 주의로 좀 약간 기울으시는. 그렇죠. 실존 철학인데 실존 철학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존재론, 뭐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 자연, 또 생명 뭐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궁금한 사항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특강을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분량이 있었고 시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시간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건데 1시간 동안에 이제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에는 속도를 막 더해가지고 낭만주의 요 정도까지 가다가 살짝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되지 좀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명화에서 명화에서 살펴보는 철학적 사고 이런 주제로 설정하셔서 정말 다양한 서양의 걸작들 처음에는 신윤복 선생의 그림도 보여주셨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일단 뚜렷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사실 서양 미학을 보면은 과학 정신, 수학적 정신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 기원에서부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도 했고 또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술도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술은 언제부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낭만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러한 그 예술관을 깨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잠깐 보여줬지 하이데거라든지 나중에 언급은 못했지만 멜로뽕티라든지 들레즈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물을 표현하고 사물과 관계 맺는 네. 그런 예술가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왜 예술가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하는가? 왜 그들은 그 비율이라든지 안정적인 구도 이런 걸 깨트리려고 하는가? 또 그러한 관점은 비로소 현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얼핏 예술사상에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니고 있었던 매너리즘이라든지 네. 바로크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즉 과학적 시선이 아닌 방식으로, 예. 즉 자연과 삶과 직접적인 그 만남 속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자기의 몸이라든지 자기의 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 또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앞에 계신 학생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이 이제 공학을 전공하거나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 현상들과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들. 아마 바라보실 때 대상들이 이제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공학적으로 완성된 무언가를 바라본다거나 자연과학에서 이미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들면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그런 연구 자료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갖고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또 대상은 완전히 다른데 취하는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은 씨는 어떤 질문을 또 준비하셨습니까? 네, 방금 교수님께서 미학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잘 모르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수님이 쓰신 저서랑 이런 걸 찾아봤는데 교수님이 현대 예술 철학을 이해를 하려면 미학과 예술 철학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미학이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서 미학의 출현은 비극이다 라는 식의 표현까지 쓰셨던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도 약간 비슷한.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미학과 예술 철학이 어떻게 구분지어지고 어떻게 수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서울대 특정 S대 같은 경우는 네, 이미 말해놓고서 뭘. 네, 이미 미학과라는 학과가 별개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그쪽 학문 분야를 발전시켜 온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나눠 보셨는지. 네. 우선 그 미학이란 개념 자체는 이제 원래 그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번역한 거죠. 근데 에스테틱은 다시 또 어원을 추적하면은 그 아이스테시스에 있어요. 그 아이스테시스는 뭐냐면 그리스 철학으로 가면 우리의 감성, 그걸 지칭하는 얘기거든요. 감성. 그렇죠. 그래서 원래
철학에서 에스테틱 그러면 감성학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바움가르텐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예술과 결부돼서 논의되면서 그 예술을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런 의미로 이름이 좀 바뀌기 시작을 네네. 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름에는 두 가지 편견이 들어가 있죠. 어떤 첫째, 예술은 감성적 현상이다. 두 번째, 예술은 아름다움과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은 감성. 근데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아까 편견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작품을 봤지만 예. 특히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걸 작품을 보면 예술은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걸로 이해했어요. 또 현대 예술가들 중에서 또 예술을 단순히 감성만으로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학이란 말은 예술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을 생산해내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학 그랬을 때는 예술은 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마지막에 우리가 현대 철학 충분히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 그 표현되는 그 예술 작품들은 전혀 미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학이라는 개념은 그 예술의 범위를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철학적이라고 논의하는 네. 그런 어떤 학문은 예술 철학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미학과 예술 철학의 구분 네. 감이 오시나요? 네. 미학의 탄생이 비극이다. 그건 조금 이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 네. 자극적인 표현들. 네. 소위 이제 낚으려고 하는.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공방전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수님 그 공방전과 공성전이라는 두 꼭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공방전이라 하면 이제 두 분의 패널이 일주일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며 교수님과 함께 이제 이런 의견을 나눠보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네, 이번 시간에는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백기를 들으셨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학과 아까 예술 철학에 관련돼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게 미학이 물론 이제 협소한 범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납득을 했는데. 예. 그 지금 시동 거시는 건가요? 예. 미학의 어원이 약간 그 감성학이고 감성이 이성보다 낮기 때문에 약간 비하적인 그런 아까 바로크나 로코코도 약간의 삐뚤어진 그런 어원에서는 좀 삐뚤어진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원에 의해서 이 미학이라는 용어를 좀 부적합하다고 판별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스럽지 않을까. 예. 눈을 보고 말씀하시죠. 예. 아니 아까 그 지은 씨 질문에서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학과 분들하고는 혹시 교류를 하셨는지 그분들은 발끈할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우리가 용어가? 사실은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 학문 체제가 탄생한 것이 사실은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19세기적 생각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말이. 미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19세기적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19세기적 생각 아래서 학과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한 시대의 산물이었다라는 면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도 거기서 우리가 노출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뭐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학이란 말을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미학의 탄생 기원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적 편견 또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극복되고 있는가 그러한 개념 그러한 과정을 미학이란 개념을 통해서는 다 알 수가 없고 네.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요즘에 참 뭐 인문학 강의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고 미학 강의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뭐 일회성이거나 다발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먼저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야겠네요. 그건 거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전혀 미학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미학이란 말을 막말로 아까 얘기했던 그 표현을 빌면 잘못 낚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예컨대 뭐 피부 미용실 같은 것도 에스테틱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뭐 관련 그런 종사자 것과, 안 계시죠?
그러니까 혼돈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미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 뭐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미학이라는 것은 예술 전반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 예술 전반에는 미라는 것이 포괄할 수 없는 더 넓은 인간의 어떤 표현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혹시 지은 씨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네.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걸 여쭤봤으니까 네네. 이제 관객분들의 알겠습니다. 질문을 네, 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몇 개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 교수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자, 제가 이 질문은 여기는 관객에 있는 우리 학부생 친구들이 준비를 한 질문입니다. 이런 굉장히 또 근본적인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는요 앞에 계신 분이고요. 자, 이 시간의 제목 명화에서 살펴보는 철학적 사고, 이게 이제 저희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서 명화의 소개에 그친 것 같다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질문자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족했는지 안 만족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보내신 분 어디 계신가요? 네. 예. 철저하게 나는 가려진 상태로 하겠다. 이 중에 뭐 한 분일 거예요. 네, 그렇죠. 대답해 주시죠. 글쎄요, 마지막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애당초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그 서양의 그 예술 철학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했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어떠한 변천의 과정을 겪었고 현대에는 과연 어떤 예술 철학이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내가 그림을 소개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약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특히 이제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미에 보여준 하이데거라든지 그리고 또 소개할 기회를 놓쳤지만은 멜로뽕티 같은 그런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글쎄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재라든지 또 인간의 몸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과학적인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이 도대체 어떠한 예술 작품과 관련을 맺는가 자,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고 특히 이제 세잔느 같은 경우에는 그 풍경화가 굉장히 촉감적으로 나오고 색채 위주로 등장을 해요. 그건 정말 그 세상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결론만 얘기할까요? 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살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현실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시각화된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멜로뽕티의 철학이에요. 특히 세잔느 같은 사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내 관점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풍경이 나를 통해서 스스로 그린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은 현대 인식론, 현대 존재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그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얘기를 못하고 말았고 그 하이데거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내가 마셜 디사이라든지 반 고흐의 구두를 보여주면서 하이데거가 하고 싶었던 얘기, 마셜 디상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투적인 사물과의 관계, 그걸 깨트려야 된다. 그것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그때의 예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성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뭐 취향 현상이 아니라 사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진리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사실은 좀 더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끝난 게 아쉽네요. 아, 예. 네. 아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관객 중에 또 일부의 또 의견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을 잘 캐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이제 끝에 나와 있는 요지는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적 사고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도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취향에 의해서 혹은 이제 뭐 향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하실 때 뭐 이런 미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철학들로 인해서 그려졌다라고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을 해주시느라 그렇죠.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예, 끝나고 남아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알려달라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시죠? 다음 질문, 보성 씨. 다음 질문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신중심의 억압된 중세를 거쳐서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로 들어서게 됐는데 왜 반대로 비율, 질서가 예술 속에서 부각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이성과 감성을 약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이성과 감성은 반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 보내신 분 계시죠? 예.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빠르게 전속력으로. 아, 좋아요. 네, 간단하게 저를 보고요. 자기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에게.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재학학 중인 김상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세는 굉장히 억압적이었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정해진 것만 그려야 되는 사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로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오히려 더 비율 같은 질서에 얽매이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르네상스 초기에 많은 그 르네상스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이 예술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문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테리토리 속에서 그 활동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리스적인 인간관을 수용을 했고 또 그리스적인 인간관을 수용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리스 철학이고 그때의 그리스 철학은 플라톤이라든지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철학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그리스적 인간 그리고 자유인 이것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스적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은 뭐냐 하면은 지혜예요. 지혜로운 인간의 원천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보냐면 바로 이성 거기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새로운 인간관이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예술가들도 그러한 그 휴머니티 즉 인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그 인간관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기법이라든지 양식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적 예술 철학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리스적 예술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피타고라스적인 예술 철학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적 예술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성적 인간관과 결부시켜서 진정한 예술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예술은 어떤 것이냐? 비율, 균형, 조화를 중시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르네상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서 거기에 반기를 드는 예술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아까 설명을 잠깐 나중에 한다고 그러고 결국 못하고 넘어갔는데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가 그야말로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또 나아가서 19세기, 18세기 말 그때 예술사가 체계화되면서 다 나쁜 이름을 가졌지만은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경직된 예술관을 벗어나려고 하는 예술가들의 때에 따라서는 은밀한, 때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그런 저항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르네상스적인 예술 표현 양식이 그 예술의 자유로움을 억압한다는 것을 예술가들 스스로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너리즘도 나오고 바로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그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학생이 직접 관련된 서적을 찾아본다든지 오래된 고증 자료들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질문. 네. 그 예술의 경향은 아까 보여줬듯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술성을 뭐 특정하게 정의한다든지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 성공하는 기준, 성공하는 기준에 맞는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잠시만요. 이 질문하신 분 또 얼굴 좀 봅시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활짝 웃으시네요. 빠르게 소개. 네, 전 공학 계열 김경원이라고 합니다. 성공. 이게 바로 키워드였나요? 사실 성공이라기보단 네. 그 옛날에 보티첼리의 그림이나 네. 엄청 오래된 작품들인데 아직까지도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현대에도 어떤 예술가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이너한 장르의 그림이라든지 네.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마이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닥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별론데도 유명세를 타는 작품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 평소에도 궁금해하고 있던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파악해 주셨죠?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사실 예술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술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특히 조금 아까 마지막에 질문한 거 어떤 것을 유명한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노출시킨 것이 바로 마르셀 디상의 병기 같은 작품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우리가 유명한 예술 작품이라든지 또 위대한 걸작이라고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론가라든지 그것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어떤 갖고 있는 일종의 관계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거 즉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사회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티첼리의 작품 같은 것이 물론 이제 시각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위대한 작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메시지 때문이에요. 과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펼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보였던 그 마르셀 디상의 병기라는 것이 위대한 작품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예술 작품은 반드시 예술가가 만들어야 되는 것만도 아니다. 그렇죠. 거기서 마르셀 디상이 한 일은 자기가 만든 게 없어요. 네? 오직 그 병기가 마르셀 디상이라는 인물과 관계 맺게 했을 뿐이죠. 예. 자, 이러한 작업들, 즉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인간과 현실과의 관계를 바꾸고 인간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꿔주는 거. 이게 나는 위대한 걸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현실에 있어서는 현재에 있어서는 미술 시장에서 아니면 예술법 시장에서 싸구려로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만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러한 작품이 된다면은 그건 위대한 작품으로 후세에 남을 미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눠봤던 이 명화들 500년 전
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죠. 사람이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거스르고 500년 뒤에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위대한 걸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었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건 교수님의 의견이기도 하고 아마 보편적으로 많은 이들이 또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런 작품들 그리고 세간에서 위대하다, 걸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은 그러한 나름의 또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종관 교수님과 함께 나눈 시간 명화에서 살펴보는 철학적 사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인데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로 묶어서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사실 뭐 한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대해서 어떤 또 예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촉발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여기에 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옆에 있는 학생들이 잘 얘기를 했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고 또 단순한 소질이 아니고 또 단순히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와 사회,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바꾸어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전공은 다르지만은 예술에 관한 나름대로의 공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오디토리움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휴먼 사이언티스트를 향하여 인문공감 토크 콘서트 준비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